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3관에서 주소가 나오는데요. 주소. 출제 문항이 거의 미미하죠? 네, 그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일단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은, 실질주의, 주소에 대해서는 실질주의, 그 다음에 객관주의, 그 다음에 복수주의 이렇게 되죠. 실질주의에 대되는 것이 이제 형식주의가 되겠고요. 주의는 모두 땡땡치고요. 객관주의에 대립되는 표현이 이제 의사주의죠. 의사주의. 그다음 복수주의 반대되는 게 단수주의인데, 우리 민법이 취하는 18조 1항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다. 이게 이제 실질주의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는 주민등록지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법상의 등록기준지라든가 이런 형식을 갖춘 것이 주소다 하는 건데, 이건 공법상 주소의 개념이고 민법상 주소의 개념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다 함으로써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객관주의, 이건요 민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통설이 이제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주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하는 이것이 객관주의죠. 정주의 사실 외에도 정주의 의사까지 필요하다가 의사주의인데, 의사주의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8조 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복수주의가 되겠습니다. 복수주의. 하지만 공법상 주소의 개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법이나 이런 쪽에 주소의 개념은 단수주의죠. 한 곳밖에 없죠. 근데 민법은 복수주의. 자, 됐죠. 이런 거 출제 글쎄 할애할지는 좀 의문이네요. 민법 총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관 승진 시험에서는 한 7문제의 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다 할애할 여유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출 문제도 거의 없는데요. 확인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무슨 주의? 복수주의. 그 다음에 2번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정주의 사실뿐 아니라 정주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가 무슨 주의? 의사주의인데, 자, 통설적 견해는 객관주의지 의사주의 아니죠. 네, 2번 틀리고 정답. 그 다음 3번. 자,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예,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도 주소 개념 안에 들어가죠. 4번.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방금 얘기했죠. 자, 됐고요. 그다음 2번 문제 이어서 보시면 거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주소는 한 곳이어야 한다. 한 곳이어야 한다면 뭡니까? 단수주의란 얘기인데 틀렸고요. 우리는 복수주의 취하고 있죠. 2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권리 객체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개념이라는 것은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우리가 물건이란다. 이게 98조 민법 규정이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동일한 민원으로 사망했을 때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 이걸 어떤 규정이죠? 민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시 사망의 추정 규정이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 자, 무슨 주의? 도달주의.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일단 발신된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건 또 뒤에 또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에 또 지문 또 나올 것이에요. 그때 보겠습니다. 자, 부재와 실종. 자, 그 문제는 4번 지문만 한번 보시죠. 4번. 나머지는 또 설명될 것이고,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그러니까, 그 실종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망수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2003년 3월 5일 어떤 갑이란 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행불이 됐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의 처가 2008년 예를 들어서 5월 3일경 실종 선고 청구를 했고, 가정법원은 공시채고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공시로 하게 되죠. 그 기간을 거쳐서 동년 2008년 11월 9일 실종 선고를 하였다. 선고 내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갑이 사망한 것으로 되는 때는 언제냐? 언제 사망 간주입니까? 실종 선고 떨어진 2008년 11월 9일이 아니고, 행방불명 이 최후 소식이 선 때로부터 5년이죠. 그러면 2008년
3월 5일. 자, 2008년 3월 5일 불어 사망간주. 뭐 정확하게는 이제 이 초일 불산입이 되니까 3월 5일 24시인데요. 뭐 몇 시까지나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5년 플러스해서 2008년 3월 5일 사망간주 이렇게 되니까 예, 그 실종 선고 내려진 시점하고 사망 간주 시점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종 선고가 자극이 실종 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지금 지문이 길게 나왔는데 4번 지문이 틀린 것인데 우선 해설을 여러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넘어가면 위에서 쭉 내려가면 해설 제일 끝부분 석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석줄이죠. 자, 밑줄 쳐버리시죠. 자,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유사한 문제들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어서.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호적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면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데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예? 없는 한 그 생사불명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판례를 좀 여러분 밑줄 좀 쳐 두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 그 위에서 해설 부분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2번 해설 바로 위에 석줄입니다.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호적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생사불명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생사불명 상태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행방불명, 생사불명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미 호적상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번 지문, 왼쪽 문제 지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종 선고, 지금 실종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선순위 상속이 있을 때는,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사례로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갑에게는, 자, 미혼의 갑인데, 미혼의 갑에게는 언니, 을이 있고, 예, 언니는 여러분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언니는 이제 을은 언니고요, 언니. 그다음에 엄마 뭐 병이 있다. 이 병은 어머니, 예, 어머니. 뭐. 자, 미혼 그러니까 미혼의 갑은 미혼의 갑. 그렇죠. 미혼. 당연하죠. 혼인했다면 이제 배우자가 있을 테고 또 직계 비속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미혼의 갑. 예, 자, 그러면 근데 이 갑이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행불 상태다 지금 소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다 보통 실종이죠.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이지, 그렇죠?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는 뭐 존속과 공동상속, 존속 없이 비속이 있을 때는 비속과 공동상속의 지위에 놓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촌이네, 반결족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형제자매는 순위가 당연히 해당이 안 돼요. 후순위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리고, 옳은 거 골라냈으니까 1번, 2번 연속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고요.
키워드만 딱 찍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도 라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고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요. 실종 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 선고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 밑줄 X입니다. 실종 선고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실종 선고는 무슨 주의를 취하니까? 간주주의를 취하니까 추정이 아니고 간주주의를 취하니까. 아까 왜 민법 30조에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잖아요. 그건 추정주의인데 실종 선고는 간주주의를 취하니까 실종 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어 볼 수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뭔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실종 선고가 확정된 때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시험은 사무관 승진 시험이니까 당연히 이 절차법상의 어떤 절차적인 내용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죠. 일반 시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유형의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4번에 대한 그 지문이 옳고 정답입니다. 또 해설에 좀 밑줄 좀 작업 좀 하고 가시죠. 4번 말고 3번 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서 조금 한 10줄 정도 올라가면 밑에서 위로 자 앞에 실제로 부분 석줄 2줄 묶어버리시죠. 석줄쯤 됩니다. 실제로 실종소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된 시점과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해서 임의로 할 수 없다. 임의로 그럼 뭐가 된다? 실종선고 취소가 돼야 돼.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임의로 사망 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나왔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실종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가장 옳은 것은 1.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일에 사망수로 간주 X. 자, 선고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선고일에 사망수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 기간 만료시 사망수로 간주된다. 틀렸고 2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 자꾸 제가 시간 관계상이라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해내야 될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하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이유로 해서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일 때는 현존 한돈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악일 때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이익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는데 선이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를 했죠? 틀렸습니다. 선일 때는 뭐라고요? 현존 한도,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일 때는 뭐라고요?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구분 딱 해두셔야 되겠죠. 네. 2번 X. 그 다음 3번.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면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이 진행된다는데 여러분 특별실종은 4가지 있잖아요. 항공기 실종, 선박 실종, 전쟁 실종, 위난 실종. 그래서 항공기는 추락한 때로부터 1년, 선박은 침몰한 때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전쟁은 전쟁이 종지한 때로부터 1년, 위난 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죠. 그럼 위난 실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쓰나미, 해일 이런 것이 덮쳐가지고 실종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잠수 장비 착용해서 그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 해갖고 갑자기 뭐 행불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특별 실종에 해당되지 않고 보통 실종으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특별 실종 기간 X입니다. 그다음에 4번 부재자의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할 수 없다.
옳고 정답입니다. 옳고 정답이죠. 여러분 4번은 제가 풀지 않으려고 했는데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그죠? 근데 뭐냐면 갑이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2001년 3월 1일에 추락했고 갑은 생사불명인 상태에서 2008년 4월 1일에 배우자 을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았다. 이 경우 갑의 사망이랬는데 답이 없어. 물론 정답은 4번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추락한 때가 2001년 3월 1일이면 항공기 실종은 특별 실종이니까 추락한 때부터 1년 이렇게 되면 2002년 3월 1일 정확하게 24시께 돼야 되는데 2002년이 지문이 없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추정컨대 지금 1번 지문이 보니까 2005년 3월 1일 이게 뭐냐면 설문을 2001이 아니고 2005년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은 2001년이 아니고 설문 첫 번째 줄에 항공기 추락 날짜를 2001을 2005로 바꿔주세요. 그럼 그렇게 추정돼요. 그렇게 되면 밑에 지문에 보면 1번 지문은 추락한 그날 사망수로 간주했다는 그 얘기고 물론 틀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한 때로부터 1년이니까 2005년 3월 1일 추락으로 바꿔주시면 2006년 3월 1일 이게 답이죠. 4번 정답. 그렇게 해서 4번을 정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자 31페이지 법인으로 한번 가보시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하고 주로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뭐 비법인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다 같은 말이죠. 출제가 또 잘 되지 않습니까? 종중, 문중 이것과 관련된 판례들이 늘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여러분 자, 2번 지문 한번 보시면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문장이 약간 어색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도 종중이나 문중, 뭐 동창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이런 법인 아닌 사단도 결국 민법상 조합과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법인격은 없다. 조합도 하나의 계약관계, 동업관계, 계약관계이지 법인격은 없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란 그런 명실공히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인정을 해주진 않는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권리 능력 없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고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이 비교적 다수고 조합은 소수고 그렇죠. 동업관계는 뭐 많아봐야 뭐 한 대여섯 명 안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한 지문입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3번 지문.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종중에 대한 뭐 어떤 보존 행위로서 뭐 소송을 행위를 한다. 근데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에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잖아요. 그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이건 물권법에 가면 다시 나올 것입니다.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총유는 보존행위부터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보존행위부터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보시죠.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하니까 틀린 거죠.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4번, 5번 여러분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제는 여러분 방금 1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똑같은 문제 교고.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 5번 보시죠. 종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로 볼 수 없다. 틀리고 정답입니다. 틀리고 정답. 이것은 여러분 해설에 좀 판례를 밑줄 좀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려가면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어딘지 빨리빨리 이제 따라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 거의 여러분 좀 숙달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문 위로 올라갑니다.
2번 지문.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틀린 지문들이 간간히 나오죠.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해야 되고 다른 종중이나 세대주를 통해서 해도 무방하다. 봐두십시오. 자, 옳고요. 그 다음에 공동선조의 후손증. 자, 남자, 성년 남자만 종원이 된다는 그 종래 우리 관습법, 그렇죠? 그것은 그 헌법상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그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 같은 판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년 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한다는 그 같은 그것은 관습법은 더 이상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성년, 남녀 모두 종원이 될 수 있다는 판례 기억해야 되는데 이 3번 지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여 종중유사단체 설립. 여기 키워드예요. 거기다 밑줄. 종중유사단체를 설립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효라고. 그러니까 종중유사단체라는 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눈에 잘 안 띄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되지만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종중의 대표자가 이미 이제 종중의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그 매수인, 계약의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분하기로 이미 매매계약을 했다면 그 전에 무엇을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종중총회 결의를 당연히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분행위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매수인을 만나갖고요. 매수인 만나서 종중의 그 대표자가 매수인을 만나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이것은 뭐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여기 어딘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 들어두시고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역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7번으로 한번 7번 가겠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종료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방금 했고. 보존행위부터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부동산 등기 능력에 있어서 그 소유 재산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여러분 권리 능력이 없지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다 같은 게 용어죠. 그죠? 다 같은 용어인데 그 비법인 사단도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능력이 인정되고요. 그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고 선산이나 이런 것들 자체 명의로 등기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을 첨기 함께 기재하게끔 돼 있다. 부동산 등기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그렇죠?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자, 두 가지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단순히 남녀의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결의는 무효다. 네, 무효다. 그 다음 4번. 종중총회 소집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또는 전화로 가능하나 소집 통지는 직접 해야 하므로 다른 종중이나 세대주를 통해서 한 통지는 무효이다. 방금 지나간 지문에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예, 당연히 뭘까? 법무사 그렇죠.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뭐 다른 종중이나 세대주를 통해서 하는 것도 유효하다. 4번 틀리고 답이었습니다. 틀리고 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설 밑줄 하나 치우고 가시죠. 위에서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이나 세대주를 통해서 하여도 무방하다. 자, 줄 좀 쳐주시고. 자, 이제 좀 여러분 쭉 좀 풀어봐 주시고요.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1페이지 14번 보실까요? 14번 총유. 자, 여러분 사무관 승진 시험에 2013년도 출제 문제입니다.
물권법 가면 이제 공동소유 형태의 공유, 합유, 총유가 이제 별도로 나온다, 그죠? 네, 나오는데, 총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종중의 그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역시 또 중복됐네요. 소송을 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X.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 그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관리처분행위 이다가 아니라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 승인이 뭐예요? 난 소멸시효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멸시 중단 사유 있잖아요. 그죠? 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큰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청구에는 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등등 쭉 나오잖아요. 소멸시효에서 다 정리하는데 어쨌든 승인은 관념의 통지.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합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관념의 통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승인에 해당된다라는 3번 지문이 옳고 정답이고요. 4번 종중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는 적극이 아니고 소극이에요. 소극. 그러니까 그 밑에 해설, 사항 해설 여러분, 자, 밑줄 하나 치고 가시죠. 4번 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끝에 새로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서 소극 그랬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됐고요. 자, 문제가 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예, 여러분 좀 맡겨야 되겠습니다. 네, 46페이지. 자, 법인의 설립 1번. 법인 설립 1번. 지문이 대단히 긴데, 가장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법인에서 1번.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뭐, 사적자치 원칙, 다른 말로 계약자의 원칙, 법률행위 자치 원칙, 뭐, 법률행위 자치 자유의 원칙, 다 같은 말이죠. 단체 결성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경우 설립이나 설립 후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족하고 설립 자체의 주무관청 허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문이 참 너무 길었는데, 끝에 우리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은 당연히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뭡니까? 허가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환경단체 같으면 환경부 장관, 그렇죠? 뭐 장학재단이라든가 학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허가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설립 등기가 돼야 한다, 그죠? 허가와 설립 등기. 그래서 허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자, 2번 지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2번 지문은요. 사단법인의 정관도 결국 사원들 사이에 약속으로서 계약의 성질을 가짐으로 했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이죠. 정관은 이건 자치법규라고 판결해서 자치법규라고 판시를 했지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치법규일 때는 그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앞으로 이제 사원으로 이게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자들 있잖아요. 구성으로 이제 귀속되는 자들, 이런 자들한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응시자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판례는, 자, 그럼 제가 먼저 이 부분부터 표현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단지 그러면 구성원들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느냐면요. 그 사단법인의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로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 뭐 해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총회 결의로서 다르게 해석을 규범적 의미와 달리 해석을 한 그런 정관. 그렇게 해서 규율한 정관. 그것은 사원들이나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법부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법의 뿌리를 말하는 법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원들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관은 구속력이 있는데 어떤 그 사원총회 결의로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했을 때 달리 해석을 내린 그러한 해석에 한 정관은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깜빡하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2번 지문 보시죠. 일단 2번 지문은 이게 실제 시험 여러분이 이제 마주했다면 5번 시험에 여러분 앞으로 보실 시험에 마주했다면 벌써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기서 벌써 X니까 자치법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해설이니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 요 또 포인트 나왔어요.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 밑줄 치고 사원총회 결의한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한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 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돼. 됐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35조 1항에 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하여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750조 1항에 하여 각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민법 35조 1항이 뭐냐면 법인의 불법행위입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만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행위를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그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35조 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물론 그때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때는 그 대표 기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사기타 대표 기관은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35조 1항 후단이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법인의 만약에 대표기관이 아닌 그냥 단순한 피용자가 만약에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이때는 35조 1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배상 책임, 민법 756조에 피용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자, 사용자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그 같은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감기로 인한 기침이 좀 간간히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곧 호전될 겁니다. 자, 저도 신경이 좀 쓰이는데 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어때요? 3번은 옳고 정답이네요. 자,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잠시 후에 그림 한번 그려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의 쭉 여러분 읽으시다가 끝에 보면은 사원총회 어떤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데 서면 또는 대리를 통해서 대리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해설에 자, 위에서 한 6번째 줄 내려가면요. 73조 제2항에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 X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 지문은 서면 행사는 그건 금지된다니까 그 지문은 이제 틀린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여러분. 예. 그 조문 자체가 이제 틀렸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자, 보세요. 5번 지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죠. 기본재산을 처분한다. 이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단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수적 기회상에 보면 자, 여기 지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여기까지가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수적 기회사항이죠. 아니야. 말 잘못했습니다. 예. 사단재단법인의 공통이죠. 사단재단법인의 공통된 정관기사항이고 사단법인의 그 특유한 정관기사항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사단재단의 공통된 정관기회상을 보시면은 목적,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수적 기회사항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왜 이걸 갑자기 나열했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재단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산에 관한 규정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판례로서 이제 출제가 될 때 보면은 이제 사단법인을 갖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재단법인.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재자는 아시다시피 무슨 재자예요? 재물재자죠? 재물재자니까 재산이죠.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결국 이 자산의 증감을 가져올 것이고, 증감 가지고, 재단법인이 외부적으로 재산을 유입시키는, 예, 재단법인으로의 편입을 시키는 것도 결국 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산에 관한 변동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뭐에 해당됩니까? 정관 변경을 초래하고, 정관 변경은 당연히 주무관 측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허가가 필요하고, 그죠? 예?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을 보면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인 바, 왠지 이해하시죠? 자산에 관한 규정에 변경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정관 변경을 초래한다는 소리죠.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상의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는 여러분 집합건물법상에 보면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죠? 찬성,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 재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만 기본 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했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당연히 정관 변경이 동반됩니다. 결국 이 매도 청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데 정관 변경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결론에 가는 거죠. 자, 해설의 밑줄 좀 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아까 밑줄 친 그 서민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에 그 다다음 줄, 그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자, 밑줄 시작합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이건 설명드렸고요.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단의 기본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다가 밑줄 쳐 두었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다음 2번 문제, 오른쪽 2번 문제. 자, 법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예,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 그다음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이 유언으로 했는데 유언. 자, 그러면 이 유언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 출연재산 귀속 시기. 그래서 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갑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A 재단법인은 여러분 그 설립 허가와 설립 등기까지는 갖추었어요. 이제 이 출연자의 재산만 귀속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 허가와 등기까지는 이제 갖추어서 설립돼 있는 상태인데 재산만 귀속되면 되는데 이 갑이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예를 들면 자, 출연 재산이 이제 부동산으로 주로 얘가 부동산이 잘 나오죠. 뭐 채권도 뭐 지시 채권, 지명 채권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부동산이 빈도가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출연하기로 하고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 48조에는 1항에는 생전행위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할 때는 법인 설립시는 곧 설립 등기됐을 때 출연자의 재산은 곧바로 등기 없이도 귀속된다.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48조 1항이면 48조 2항은 뭡니까? 사후행위, 즉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할 것을 유언을 남겼을 때는 유언의 효력 발생 시 그러면 당연히 유언자 사망 시 A 재단으로 귀속되고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수설, 소설, 판례가 제각각으로 다르죠. 다수설 다르고 소설 다르고 판례가 다른데 자, 다수설, 소설 뭐 기억할 것도 없죠, 여러분. 판례로 나오니까 자, 판례의 태도는 당사자 관계에서는 분명히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A 재단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례로 나올 때는 갑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하기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갑이 사망하니까 갑의 상속인 을은 갑의 상속인이고 상속 등기를 재빨리 상속 등기를 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매도 처분해서 현재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어떤 재산이? 출연 부동산이 A재단법인에 귀속되기로 한 부동산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자, 이때 이것은 누구 재산이 되느냐? 자, 이것은 누구의 재산이 되느냐? 이게 다툼에서.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A 재산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애초에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병소유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병소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그러면 방금 좀 소음이 있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일단 표현했습니다. 네, 표현했고요. 물론 이게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지만은 그냥 여러분 앞에 자리하고 여러분이 좌석에 앉아서 수강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요. 자, 봤습니다. 거기 보시죠. 거기 보면, 자, 몇 번 지문이었습니까? 자, 어디를 보다가, 그렇죠. 몇 번? 자, 2번 지문. 2번 지문. 자, 페이지는 47페이지. 자, 하단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란 소리가 뭐예요? 법인 설립은 거기에는 중관적 허가와 설립 등기가 당연히 돼야지 설립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등기 하면 이 등기는 뭐냐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사자 관계. 그렇습니다. 자,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여기 유언자의 상속인 을입니다. 을로부터 그 부동산의 지분으로 나왔지 뭐 지분으로 나오든 뭐 부동산 전체로 나오든 그건 하등의 관계가 없고,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에서는 이전 등기 안 해도 귀속되는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여러분, 여러분 지문이 길게 나와 있지만은, 이 판례가, 결정적인 판례가 이제 키워드가 뭐냐? 핵심되는 문장은 뭐냐면, 만약에 이 출연자가 출연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때는, 109조, 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출연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또 빈도 있게 출제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실래요? 출연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종류로서는 뭡니까? 계약입니까? 아니죠. 그럼 합동행위입니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지만, 그렇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된다.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래서 어쨌든 설사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단 출연자의 출연의 의사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때는 민법 제 109조를 적용해서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출연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요, 대표권 제한을 두었을 때는요, 정관에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정관에 기재는 됐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는 정관에 기재가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대표권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든 하면 선이죠. 선의 제3자. 알았든 하면 악의 제3자죠.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또 지문 몇 개 중복되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 자, 말로 해도 됩니까?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근데 정관에는 기재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건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요. 5번 지문은 자 무려 이 몇 줄입니까? 5줄입니까? 빽빽하게. 자, 여러분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읽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지문의 틀린 부분이 뭡니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도 등기를 필요로 한다. 뭐냐면 앞에 부분은 뭐냐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하지 않으면 재단법인으로 그 재산 출연재산은 귀속 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니까 당연히 틀렸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50페이지 보면, 2번 문제. 자, 가장 옳지 않은 세인데요. 자, 1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서면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고, 또 반복되네요. 2번.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 3자. 방금 칠판 그림의 병 말입니다.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에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네, 그렇습니다. 판례의 태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면탈을 하기 위해서 그죠.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을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어떤 기판력이나 집행력 범위까지를 갑 회사에 확장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4번 지문 방금 설명했습니다. 4번 지문 뭐요? 대표권 제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정관에 기재됐는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4번.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해서 선이냐 악이냐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 대표자인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거 직무에 동그라미 딱 채우세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 나와야 돼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제가 그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림을 이제 곧 다른 문제 해설을 하면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하면 악이잖아요. 그죠? 알 수 있었을 때는 하면 과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틀립니다. 직무에 관련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판례는 뭐라 했냐면 그냥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실에는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무거운, 그야말로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법인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행위 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 이때는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 A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하니까 여기 틀리게 할 때는 항상 중과실의 중자를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유치하지만 앞뒤 가리지 마시고 지금 지문이 기니까 우리 초를 다투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직 소리 나오죠. 직 소리 나오면, 직무 소리 나오면 직중입니다. 중과실. 아까 우리 그 제한 능력자에서 뭐 한성고 특반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죠? 뭐 부한지성 이렇게 암기했듯이 그런 암기가 한 번 되어 있으면 한 번 암기해 두시면 평생 가요. 안 그럴 것 같죠. 평생 갑니다. 그래서 직 소리 나면 직 같은 지읒이거든. 발음 변환법. 예? 지읒입니다. 직 소리 나오면 중입니다. 꼭 연결돼 나와야 돼요. 자,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방금 그 질문이 왜 틀렸냐면 분명히 5번에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직 나왔거든. 그런데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아니고 앞에 뭐가 빠졌다? 중자가 빠졌다. 직중,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여러분 지문이 뭐 대단히 길죠. 대단히 긴데 1년 대만도 숨가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지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16년 법무사 시험이네요. 3번 지문에 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 자, 직 나왔습니다. 직무에 관한 동그라미 치시고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민법 35조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벌써 직무 소리가 세 번째 나오는데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라고 해놓고 가로 속에 중과실, 경과실, 불문 여기서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과실, 경과실, 불문 굳이 친절하게도 고맙게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것은 틀리고 정답이죠.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가 민법상의 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은 널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과 같은 비법인의 불법행위에도 당연히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도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비법인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나왔는데 여러분 방금 전에는 당연히 권리 능력 있는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문제는 비법인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의문은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비법인에 대한 규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고 정답. 자, 3번 틀리고 정답.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자, 4번이 이제 여러분 법인의 불법행위인데, 잠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 그림으로서 한번 또 빠른,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